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며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나는 하나의 우산 아래 그 애와 나란히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좁은 지붕 아래였지만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는 태평양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에 스며들었고 나는 그 애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 애, 이서진이었다. 평소에 장난기 많고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낮고 조금은 화가 난 듯한,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밴 목소리. 대체 이게 다 뭐였어요, 하은 씨?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전부 다 가짜였어요. 그 애의 목소리에 실린 날카로운 조각들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미안해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했고 오해야라는 말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다. 내 손에 들린 우산이 파르르 떨렸다. 죄책감이 비처럼 온몸을 적셨다. 모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비현실적일 만큼 화창했던 어느 날 시작되었다. 우리 오빠가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며 폭탄 선언을 한 바로 그날. 내 이름은 강하은, 21살의 평범한 심리학과 학생이다. 평범하다는 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자면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이나 마법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나는 사랑 역시 수많은 심리적 기제와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잘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믿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완벽한 로맨스는 모두 작가의 치밀한 계산 아래 탄생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현실의 사랑이라고 다를 게 뭘까? 이런 나의 신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에는 연애에 관해서는 구제불능인 인간이 존재했다. 바로 내 오빠, 강하준이었다. 24살, 건실한 공대생. 185cm의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다정한 성격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남자였지만 연애 시장에서는 폭락한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오빠는 말 그대로 모태솔로였다. 여자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고 뇌는 작동을 멈췄다. 그동안 몇 번의 소개팅과 미팅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처참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밀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오빠가 유령처럼 스르륵 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얼굴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다. 하은아, 왜 이 돈 필요해? 나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우리 남매의 대화는 주로 이런 식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는 내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깊은 한숨을 푹 쉬는데 땅이 꺼지는 줄 알았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오빠를 쳐다봤다. 얼굴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무슨 일이야? 또 교수님한테 깨졌어. 아니.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휴대폰을 내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맑고 큰 눈동자. 청순하다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런 모습일까? 사진 속 그녀는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지 순간 광고 사진인 줄 알았다. 누구야? 새로 데뷔한 아이돌? 아니야. 같은 과 동기, 이서연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 아, 우리 오빠가 또. 그래서. 나 아무래도 서연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눈에 반한 거겠지?
오빠 표정 보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애 셋은 낳았네. 내 놀림에 오빠는 얼굴이 더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어떡하지, 하은아. 뭘 어떡해. 가서 말을 걸어보든가? 말을 어떻게 걸어.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서연이는 나 같은 건 있는지도 모를 거야. 걘 우리 과의 여신이란 말이야. 오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조금은 한심했다. 저 좋은 피지컬과 얼굴을 가지고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나는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오빠. 응. 그 여자 정말로 좋아해? 응, 정말로. 오빠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답답한 오빠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내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도와줘 볼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 켜졌다. 이건 단순한 오빠 돕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이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으로 분명적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나의 가설을 입증할 기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내 말에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내가. 어떻게. 나만 믿어. 전공이 심리학인 동생을 둔 걸 행운으로 알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여신님 공략 대작전에 돌입하는 거야? 나는 비장하게 선언했다.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마치 내가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밤, 내 방은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지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SNS, 학교 커뮤니티, 과 단톡방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았다. 그녀의 전공 수업 시간표,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영화 장르, 가입한 동아리 정보는 많을수록 좋았다. 오빠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가 하는 양을 구경만 했다. 하은아, 이거 스토킹 아니야? 스토킹이 아니라 분석이야, 오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어. 이서연 씨는 지금부터 우리의 공략 대상이야. 나는 A4 용지에 그녀의 예상 동선과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빠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는 거야. 사람은 자주 볼수록 호감이 생긴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빠는 최대한 그녀의 눈에 띄어야 해. 하지만 절대 아는 척은 하면 안 돼. 그냥 저 사람 자주 보이네 정도의 인상만 남기는 게 중요해. 나는 전문가처럼 설명했다. 오빠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 적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명적인 첫 만남을 연출하는 거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게 가장 중요해.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싶어 하거든. 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기, 도서관에서 같은 책 고르기, 카페에서 같은 메뉴 주문하기. 수많은 클리셔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가장 고전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다. 작전명, 도서관에서의 클래식. 이서연 씨가 자주 가는 중앙도서관 3층, 인문학 서가 근처. 그녀가 책을 고를 때 오빠가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녀와 부딪히는 거야. 그녀의 손에서 책이 떨어지고 오빠는 황급히 사과하며 책을 주워주는 거지. 그러다 손끝이 살짝 스치는 그런 디테일도 잊으면 안 돼. 나는 시나리오를 읊으며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두연한 만남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오빠는 질색하는 표정이었다. 오빠, 로맨스는 원래 좀 유치한 거야?
중요한 건 타이밍과 연기력이야. 지금부터 내가 감독이고 오빠는 주연 배우야? 알겠어. 나는 오빠를 앉혀놓고 리허설에 돌입했다. 자연스럽게 걷는 법, 놀란 표정 짓는 법, 미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눈빛으로 사과하는 법. 대사는 이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길면 어색해. 딱 이 정도만. 목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아, 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오빠의 연기는 국어책을 읽는 로봇 같았다. 나는 이마를 짚었다. 갈 길이 멀었다. 아니, 오빠. 감정을 실어서. 영혼을 담으라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건 군대에서 사과하는 거잖아. 밤늦도록 우리의 스파르타식 연기 연습은 계속되었다. 나는 유능한 감독이었고, 오빠는 발연기를 하는 대배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게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배우가 조금 부족해도 연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며칠 후,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작전 개시 몇 시간 전부터 오빠의 의상을 체크했다. 너무 꾸민 티가 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평범해서도 안 됐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멋 나는 내 옷장까지 뒤져서 오빠에게 어울릴 만한 니트와 셔츠를 조합해 입혔다. 머리는 너무 왁스 바른 티 나지 않게 살짝만 만져. 안경은 쓰는 게 나아, 벗는 게 나아? 쓰는 게 더 지적으로 보이니까 쓰고 가. 모든 준비를 마친 오빠는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출발하자. 나는 2층에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신호를 주면 움직여. 하은아, 나 너무 떨려. 떨지 마. 그냥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돼. 오빠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다. 학교 중앙도서관. 작전의 무대가 될 그곳은 주말 오후에 나른한 공기로 가득했다. 나는 오빠를 3층 인문학서가 근처에 배치시키고 2층 난간에서 그곳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휴대폰으로는 오빠와 통화 연결을 유지했다. 오빠, 들려? 타겟은 아직 안 나타났어. 일단 근처에서 책 보는 척하고 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이서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3층 인문학 서가로 향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오빠. 타겟 등장. 5m 전방. 긴장 풀어. 어떻게 심장이 너무 뛰어. 심호흡해. 지금이야. 이서연이 책장 앞에 멈춰 서서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오빠에게 돌격 신호를 보냈다. 가, 오빠. 지금이야. 고. 오빠는 내가 시킨 대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로봇처럼 뻣뻣하게 걷고 있었다. 아, 망했다 싶은 순간 오빠는 이서연의 바로 옆을 지날 때 몸을 틀었다. 하지만 너무 과했다. 오빠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이서연이 아니라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다른 남학생과 부딪혔다. 쨍그랑. 남학생이 들고 있던 커피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그의 하얀 티셔츠 위로 갈색 얼룩을 그리며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도서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이서연도 놀란 눈으로 오빠와 커피를 뒤집어 쓴 남학생을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최악이었다. 이건 내가 쓴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다.
오빠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커피를 뒤집어 쓴 남학생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오빠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빠의 어깨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는 나와 정확히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건 비웃음도 화도 아니었다. 뭐랄까,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장난기 넘치는 미소였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킨 건가? 그는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누나, 나 괜찮아. 이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잠깐, 누나라고. 그럼 저 남자는 이서연의 남동생? 계획에 없던 변수. 아니, 이건 변수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의 완벽했던 여신님 공략 대작전은 시작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암초의 이름은 바로 이서연의 남동생, 이서진이었다. 그날의 도서관 소동은 한마디로 대실패였다. 오빠는 커피를 뒤집어 쓴 이서진에게 연신 사과하며 휴지로 옷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서연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서진은 오히려 태연하게 괜찮아요. 세탁하면 되죠라며 오빠를 진정시켰다. 나는 2층 난간 뒤에 숨어 더 이상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아 몰래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망했어, 하은아. 이제 서연이는 날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오히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서진. 계획에 없던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특히 나를 향했던 그의 그 미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기회라니. 뭐가 기회야? 생각해봐. 이 사건으로 오빠는 그녀의 동생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겼어. 물론 최악의 인상이긴 하지만 이걸 만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야?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작전 2단계, 책임감 있는 남자의 매력 어필이야. 오빠는 내일 당장 이서진한테 연락해서 세탁비를 물어줘야 해.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 자리에는 이서연도 같이 나오도록 유도해야지. 내가 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알아볼게. 나는 다시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이서진이라는 이름과 그의 얼굴을 단서로 학교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다. 다행히 그는 사진학과 학생이었고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그의 계정 주소를 넘겨주며 DM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물론 보낼 메시지 내용도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 씨, 어제 도서관에서 실수했던 강하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세탁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아, 안녕하세요. 형 괜찮은데. 그냥 티셔츠 한 장인데요. 뭐. 그의 답장은 예상외로 쿨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누나분이랑 같이 시간 괜찮으실 때 알려주시면. 오빠는 내 말대로 타자를 쳤다. 잠시 후 이서진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다. 누나요. 누나는 바쁠 텐데. 일단 저만 만나시죠.
마침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비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녀석, 보통이 아니다. 일부러 이서연을 빼고 자신만 만나자고 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음 날, 오빠는 약속 장소인 학교 앞 파스타 집으로 향했다.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감독으로서 오빠를 따라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오빠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이서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약속 장소를 둘러보다가 오빠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리고 오빠의 맞은편에 앉으려던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빤히 쳐다봤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메뉴판 위로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피식 웃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오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형, 혼자 오신 거 아니었네요? 응. 아니. 혼자 왔는데. 오빠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래요. 저기 뒤에 계신 분, 형이랑 되게 닮으신 것 같아서요. 이서진의 말에 오빠는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보지 마, 라고 외쳤다. 오빠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하, 그럴 리가. 잘못 봤겠지? 이서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즐기고 있었다. 이 상황 자체를. 그는 메뉴판을 보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봉골레 파스타요. 그리고 저기 혹시 하은 씨는 뭐 드실래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메뉴판을 떨어뜨릴 뻔했다. 오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가 하은이를 어떻게 라고 물었고 나는 테이블 밑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서진은 나를 향해 윙크를 한 번 찡긋하더니 말했다. 어제 도서관에서 봤어요. 2층에서 엄청 열심히 응원하시던데요. 오빠를 향한 동생의 애틋한 마음, 잘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완벽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들통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한숨을 푹 쉬며 모자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오빠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안녕하세요, 강하준 동생, 강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동생, 이서진입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인사하네요, 감독님. 그의 능청스러운 인사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와 이서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원래대로라면 오빠와 이서진의 어색한 식사 자리가 되어야 했지만 어쩌다 보니 나와 이서진의 팽팽한 신경전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음 작전은 뭐예요? 이번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기?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피하기? 이서진은 파스타를 돌돌 말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나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작전 같은 거 없는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재밌잖아요. 저도 협조할 의향 있는데. 우리 누나, 보기보다 엄청 둔해서 이런 거 잘 못 알아채거든요. 감독님 실력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왜 협조하는데요? 당신 누나 일이잖아요. 글쎄요. 우리 누나가 연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서요.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옆에 있던 오빠도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이서진은 태연하게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까지 자기 오빠를 위해 헌신하는 동생이라니. 감동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귀찮아서 안 할 텐데. 그 열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계획 짜는 모습이 꽤 귀여웠고요. 그의 마지막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귀여웠다고? 지금 나를 놀리는 게 분명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의 여신님 공략 대작전에는 이서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조력자가 생겼다. 그는 자신의 누나 이서연의 스케줄과 취향에 대한 고급 정보를 나에게 제공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한강으로 피크닉 간대요. 날씨도 좋다는데 딱 좋은 기회 아닌가요? 누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단 게 당긴다고 하던데. 초콜릿 케이크 맛있는 카페 아는 데 있어요? 그의 정보 덕분에 오빠는 이서연과 두연이 마주칠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이서진은 약속대로 철저히 협조했다. 오빠가 이서연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거나 대화 주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서진은 정보를 주는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감독님, 이번 정보는 꽤 고급 정보인데. 그냥은 안 되죠. 저랑 영화 보러 가요? 하은 씨, 우리 누나 시험 범위 알려줬으니까 이번엔 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 내가 살게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냈다. 처음에는 작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응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었다. 이서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진, 심리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빠와 이서연을 이어주기 위한 작전회의라는 명목하에 만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오빠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이서진과의 대화에 푹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볼 때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멋대로 뛰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작전회의를 핑계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빠는 이서진의 도움으로 이서연과 제법 가까워져서 이제는 단둘이 과제도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슬슬 고백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 정도 멍석을 깔아줬으면 이제 주연 배우가 알아서 해야죠. 이서진이 캔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오빠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밤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작전이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 작전이 끝나면 이서진을 만날 핑계도 사라지는 거니까? 걱정 마요. 강하준 형,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나도 그걸 알 거예요. 그가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다. 그때 이서진이 불쑥 물었다. 하은 씨는요? 응. 내가 뭐. 하은 씨는 연애 안 해요? 이렇게 연애 박사인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요?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남들 연애 상담해주고 이렇게 작전 짜는 게 더 재밌어. 거짓말.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피할 수가 없었다. 정말 자기는 관심 없어요? 아니면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에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같은 게 생겨버릴까 봐이 그래서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랬다. 나는 겁이 났다. 책에서 배운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진짜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변수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다. 이서진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가끔은요, 감독님. 대본 없이 그냥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는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오빠의 연애 코치를 해주는 일, 그것은 나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험이 계속될수록 나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 변수의 이름은 이서진. 그리고 그 변수는 어느새 내 마음속 가장 큰 상수가 되어버렸다. 오빠를 위한 나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나 자신을 향한 예측 불가능한 로맨스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오빠의 연애 성공일까? 아니면 이서진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핑계일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오빠의 연애 전선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서진의 말대로 나는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오는 연락에 일부러 늦게 답장하고 작전 회의를 핑계로 만나자는 그의 제안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이 관계를 오빠의 조력자라는 안전한 선 안에 묶어두고 싶었다.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하은아, 너 요새 왜 그래? 서진이가 너 찾던데? 오빠가 내 방 문을 빼꼼 열고 물었다. 오빠는 이서진과 꽤 친해져서 이제는 형, 동생하며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뭐가? 나 바빠. 과제도 많고. 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서진이가 서운해하더라. 자기 이제 필요 없어진 거냐고. 쓸데없는 소리. 오빠 일이나 신경 써. 이제 곧 고백해야 할 거 아냐? 나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오빠는 내 싸늘한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서진이 나를 피하는 것을 눈치챘을까? 그가 서운해한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후 나는 도서관에서 전공책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서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빌려온 두꺼운 사진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애써 그를 무시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집중이 될 리 없었다. 그의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자리 있는데? 알아요.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다른 데도 자리 많잖아. 난 여기가 좋은데요. 감독님 옆자리.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없이 진지했다. 나 피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럼 왜요? 이유나 좀 압시다. 답답해 죽겠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내가 좋아질까 봐 무서워서라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냥 우리 관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우리는 오빠랑 너희 누나 때문에 얽힌 사이잖아. 이제 그 둘이 잘 되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이서진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피식 웃었다. 강하은 씨답지 않은 말이네요. 늘 모든 걸 분석하고 정해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 관계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관계가 뭔데요? 내가 정해 내려줄까요?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숨결이 뺨에 닿는 것 같았다. 나는요, 강하준 형의 예비 매제도 아니고 우리 누나의 연애를 돕는 조력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강하은이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 정의인데. 하은 씨는 어때요? 그의 직설적인 고백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내 귀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도서관의 정적이 우리 둘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나는 도망치듯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강하은이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고백이었다. 내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더 혼란에 빠졌다. 이서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오빠를 위한 작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오빠는 내게 고백 계획을 상의해왔지만 나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서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중 오빠의 동아리에서 주말에 1박 2일로 근교 펜션으로 MT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연히 그 동아리에는 이서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고백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하은아, 이번 MT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오빠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복잡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유능한 감독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MT의 밤, 캠프파이어 시간에 모두 앞에서 낭만적으로 고백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필요한 소품과 배경음악까지 꼼꼼하게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MT에 서진이도 온대. 동아리에서 활동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나 봐. 오빠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이서진도 온다고? 그를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오빠의 작전 스태프 자격으로 MT에 따라가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다. MT 당일,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 펜션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만 쳐다봤다. 이서진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서관에서의 그 고백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른 동아리 부원들과 웃고 떠들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의 그런 태연한 모습에 나는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쩌면 그날 그의 말은 그냥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펜션에 도착한 후 모두가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오빠 옆에 붙어 고기를 굽는 것을 돕거나 채소를 씻는 등 잡다한 일을 하며 그와의 마주침을 피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를 쫓고 있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그의 모습.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진지한 옆모습.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와 박혔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작전의 하이라이트인 캠프파이어 시간이 되었다. 나는 오빠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빠는 내가 미리 준비해준 작은 꽃다발을 등 뒤에 숨긴 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나는 약속된 타이밍에 맞춰
휴대폰으로 잔잔한 배경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오빠에게 눈짓을 했다. 지금이야. 오빠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다. 오빠는 이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이서연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오빠는 등 뒤에 숨겼던 꽃다발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혹시 괜찮다면 나랑. 바로 그때였다. 오빠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쪽 숲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술래잡기 게임을 하겠다며 숲 쪽으로 달려갔던 후배 하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넘어진 후배에게로 달려갔다. 오빠는 고백을 하다 만 채 꽃다발을 든 손을 어색하게 내리고 서 있었다. 이서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의 완벽한 고백 시나리오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내 옆으로 다가온 이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이 돕지를 않네요, 감독님.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짓궂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은 오빠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이,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넘어진 후배를 살피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세운 오빠의 연애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삐걱거렸고 내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내 마음은 점점 더 이서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MT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나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펜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외투를 툭 걸쳐주었다. 이서진이었다. 감기 걸려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아까 우리 누나 표정 봤어요? 아니, 못 봤어. 형이 고백할 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많이 놀란 것 같았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감독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는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오빠의 일을.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서진아.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왜 나한테 잘해줘? 그날 도서관에서 한 말, 진심이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대답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서진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요, 강하은 씨, 처음부터 당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를 위해 뒤에서 열심히 작전 짜는 모습, 어설픈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숨을 삼켰다. 오빠를 돕는다는 핑계로 계속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이 나를 피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날 도서관에서 왜 그랬는지 알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당신을 놓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감정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심이라는 거. 그는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파도가 이미 내 발목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이서진의 고백 이후 MT의 남은 시간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함께 설거지를 하고 밤늦도록 거실에 남아 다른 사람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향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다. 오빠의 고백은 불발로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오빠는 그다지 실망한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MT를 통해 이서연과 한층 더 편안한 사이가 된 듯했다. 둘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쩌면 내 시나리오가 없었더라면 이 둘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MT에서 돌아온 후 나와 이서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노빠나 누나를 핑계로 만나지 않았다. 그냥 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로 만났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캠퍼스를 거닐고 주말에는 그가 추천하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그의 카메라에는 나의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책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의 농담에 박장대소하는 모습. 그는 나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담아주었다. 왜 이렇게 나만 찍어? 어느 날 내가 그의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갤러리 안에는 온통 내 사진뿐이었다. 예쁘니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그 뻔뻔한 대답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다. 세상에 예쁜 건 많잖아. 꽃도 있고 풍경도 있고. 내 눈에는 강하은이 제일 예쁜 피사체인데 어떡해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내가 그동안 책에서만 봤던 조금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로맨틱한 대사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들은 조금도 유치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불신했던 마법 같은 순간들이 지금 바로 내게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바로 오빠와 이서연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나는 오빠의 연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모든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오빠의 타겟의 남동생과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 아닐까? 만약 오빠와 이서연이 정말로 잘 된다면 우리 네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오빠가 갑자기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하은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이서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나 서연이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뭐? 진짜. 그게 왜 큰일이야. 좋은 일이지. 근데 서연이가 거절했어.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MT 이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정확히는 거절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갖자고 했어.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오빠는 힘없이 내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나? 오빠는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그런 오빠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서연이 오빠를 거절한 이유가 혹시 나와 이서진의 관계 때문은 아닐까? 그녀가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게 나 때문이었다. 내가 오빠의 사랑을 망쳐버린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서진에게 연락해서 이서연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건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서진을 만날 때마다 오빠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을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행복이 오빠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만 같았다. 이서진은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는 금세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하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나는 차마 오빠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거짓말. 나한테는 말 못할 일이에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오빠가 이서연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혹시 우리 때문은 아닐까 하는 내 죄책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서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강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랬구나.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형이 많이 속상해하겠네요. 응,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이서진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은 씨 탓 아니에요. 감정은 누구도 억지로 만들거나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은 씨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누나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건 누나의 마음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자책하지 마요. 그의 위로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학교에서 이서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내게로 다가왔다. 하은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캠퍼스 안의 한적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하준 오빠 일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배님이 미안할 일이 아니죠.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 혹시 하은 씨와 제 동생, 서진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 맞아요. 저희 만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저희 때문에 하준 오빠를? 아니요. 이서연은 내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절대 두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서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착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그 진심이 온전히 하준 오빠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먼저 빌려다주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정확한 타이밍에 해주고. 처음에는 정말 운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너무 잘 짜인 각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그러다 두 사람을 봤어요. 하은 씨랑 내 동생 서진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꾸밈 없고 자연스럽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준 오빠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설렘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연극을 보는 관객의 감탄 같은 거였구나.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는 하은 씨 당신이었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결국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진심을 가리는 거대한 거짓의 장벽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배.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은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거려. 덕분에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으니까요. 이서연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진이 걔가 누군가를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두 사람 예쁘게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텅 빈 벤치에 홀로 남아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내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오빠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나의 사랑까지 모두 위태롭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이서연과의 대화 이후 나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오빠의 진심을 가리고 그를 우스꽝스러운 배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이서진을 만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누나와 내 오빠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숨이 막혔다. 나는 이서진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단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하은아, 대체 왜 그래? 그날 우리 누나랑 무슨 얘기했어? 나한테 말해줘, 응?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애타는 목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이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빠져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한편 오빠는 이서연에게 거절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학교도 며칠이나 결석했다.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해. 나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오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극적인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쓴 시나리오가 문제였다면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건 오빠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내 죄책감을 씻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내 모든 심리학 지식과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총동원하여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진심을 전하는 마지막 무대. 나는 오빠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학교 근처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리고 이서연에게는 오빠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저 하은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만나자는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오빠를 방에서 억지로 끌어냈다. 오빠,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완벽한 자리를 만들어놨어. 가서 오빠의 진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번에는 대본 같은 거 없어. 그냥 오빠 마음 가는 대로 말해. 오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내 말에 이끌려 옷을 갈아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나는 오빠를 먼저 들여보내고 근처 테이블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이서진을 철저히 배제했다. 그가 알게 되면 분명 나를 말릴 것이 뻔했다. 얼마 후 이서연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내가 아니라 오빠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준 오빠가 왜 여기? 서연아,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빠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나는 손에 땀을 쥐며 그들을 지켜봤다. 제발, 오빠. 잘 해내야 해. 오빠는 내가 시킨 대로 진심을 말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거절당한 경험과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그의 말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내가 좋았어. 아니, 지금도 좋아.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 혹시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마음이었어. 믿어줘. 그의 말은 절박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임을. 내가 아무리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도 이미 신뢰를 잃은 배우의 독백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차가운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리자 입구에 이서진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어떻게 알고 온 걸까? 아마도 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오빠가 그에게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이서진은 성큼성큼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나를, 오빠를, 그리고 자신의 누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강하은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냥 오빠를 도우려고. 돕는다고? 이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게 돕는 거야? 우리 누나 마음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내 마음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의 외침에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서진아, 그만해. 하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오빠는 나를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도 수치심과 자괴감이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준 오빠. 그리고 하은 씨의 두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어울려줄 수 없어요.
내 감정은 두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녀는 오빠에게도 나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이서진을 향해 말했다. 서진아, 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바보 될 것 같아. 이서연은 그대로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이서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나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실망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강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도 누나를 따라 나가버렸다. 레스토랑에는 나와 오빠, 단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벌인 일의 끔찍한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빠였다. 됐어. 오빠. 이제 됐다고. 그만하자, 하은아. 오빠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아? 넌 날 돕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넌 그냥 날 내 인형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내 잘난 심리학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용 쥐로. 안 그래? 아니야, 오빠. 난 정말. 이제 그만해. 오빠는 내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다시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오빠마저 레스토랑을 떠났다. 나는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남았다. 잘 차려진 테이블, 낭만적인 조명,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오빠. 그 오빠를 돕고 싶었던 나. 그런 나를 좋아해 주었던 그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오빠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최악의 결과였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꿈꿨던 연출가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비극을 써내리고 말았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날 밤 이후 내 세상은 멈춰버렸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빠는 나를 유령처럼 대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말없이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오빠의 굳게 닫힌 방문은 그가 내게 쌓아 올린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무력했다. 학교에서의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서진이나 이서연과 마주칠까 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은 내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서진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의 SNS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의 대화창은 그날 레스토랑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멈춰 있었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강하은.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쳤다. 오빠의 첫사랑을, 나의 첫사랑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오빠와의 관계까지도. 죄책감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나를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사랑을 공식처럼 다루려 했던 나의 오만함,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을 낳았다.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수업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때 내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찾아왔다. 그녀는 내 꼴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억지로 나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강하은, 너 이럴 줄 알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민지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빠의 짝사랑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어설픈 작전부터 이서진을 만나 설렜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마지막 레스토랑 사건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 너 진짜 바보다.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서진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거 이 내 오빠한테도, 이서연한테도, 그리고 이서진한테도. 무엇보다 너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잖아. 민지의 말은 날카롭게 내 폐부를 찔렀다. 사랑이 무슨 수학 문제냐? 공식대로 풀게. 넌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마음 하나도 통제 못했잖아. 이서진 좋아하게 된 거, 그게 내 진심이었는데 넌 그걸 계속 외면하고 다른 핑계를 댔어. 오빠를 위해서라는 아주 그럴듯한 방패 뒤에 숨어서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의 말이 모두 맞았다. 나는 겁쟁이였다. 내 진짜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오빠를 위한 작전이라는 명분을 방패에 삼아 이서진에게 다가갔고 상황이 복잡해지자 다시 그 방패 뒤로 숨어버렸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지. 이대로 다 끝낼 거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과해.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이서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 오빠야. 그날 밤, 나는 민지의 말을 곱씹으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숨어있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이다. 망가진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을 져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오빠의 방문을 두드렸다. 오빠, 나 하은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 오빠, 제발. 5분만 할 말이 있어?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며칠 만에 마주한 오빠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오빠를 마주보고 앉았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나는 준비해온 변명이나 미사여구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내기로 결심했다. 오빠, 미안해.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처음에는 정말 오빠를 돕고 싶었어. 오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됐던 것 같아. 이건 내 심리학 이론을 증명할 기회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착각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이 메어왔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오빠의 진심을 존중하지 않았어. 오빠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오빠를 내 시나리오 속에 가둬버렸어. 오빠를 바보로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오빠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싶었다.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빠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봤다. 너만 잘못한 거 아니야? 오빠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도 잘못했어. 나는 너무 비겁했어.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할 용기도 없으면서 너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내가 짜준 각본 뒤에 숨어서 편하게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 서연이 말이 맞아.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겠지? 오빠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서진이가 너한테 소리칠 때 화가 났어. 내 동생한테 왜 저러나 싶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웠어. 걘 적어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잖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오빠.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오빠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오빠는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릴 적 내가 넘어져 울 때처럼 늘 그랬듯이. 이제 그만 울어. 못생겨졌잖아. 그의 서툰 위로에 나는 울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비록 오빠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남매 사이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오빠는 내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어쩔 거야? 서진이 이대로 끝낼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사과해야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오빠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래, 그게 내 동생답지? 가서 제대로 부딪히고 와. 이번엔 각본 같은 거 쓰지 말고. 오빠의 응원에 나는 작은 용기를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서진이었다. 그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얘야, 강하은. 대박 소식. 이서진 사진전 한대. 졸업 작품전인데 이번 주말부터 학교 갤러리에서 연다고 공지 떴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의 공간에서, 그의 작품들 앞에서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주말 아침이 밝았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과 꾸민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다. 결국 나는 가장 나다운,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골랐다. 더 이상 무언가로 나를 포장하고 싶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강하은으로 그를 마주하고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 오빠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쫄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와. 그의 응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갤러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십 번도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의 얼굴과 민지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갤러리 입구에 뒤서진 졸업 사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갤러리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심스럽게 그의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그가 찍은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도시의 쓸쓸한 풍경, 비 오는 날의 창문,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나뭇잎. 그의 시선이 담긴 사진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섬세했다. 그리고 갤러리 가장 안쪽, 중앙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다. 그곳에는 온통 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도서관 2층 난간 뒤에 숨어 오빠를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내 모습. 파스타집에서 정체가 탈로 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캠퍼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내 모습. 그의 농담에 배를 잡고 웃다가 눈물이 찔끔 난 내 모습.
한강공원에서 그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내 모습까지. 내가 기억하는, 그리고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제목들이 붙어 있었다. 나의 어설픈 감독님,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 햇살보다 빛나는 그녀의 눈목. 그리고 가장 중앙에 걸린 가장 큰 사진. MT의 밤. 내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의 제목은 단 한 단어였다. 진심. 나는 사진들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어설픈 계획,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서툰 진심까지도. 그는 그 모든 순간들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고 그저 자신의 카메라에 소중하게 담아왔던 것이다. 한참을 울며 서 있는데 누군가 내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고개를 들자 이서진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내 작품, 마음에 들어요, 관객님. 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진아, 나는. 내가 힘겹게 입을 열자 그가 내 입술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가져다 댔다. 쉿, 내가 먼저 말할래요? 그는 내 손을 잡고 갤러리 한쪽 구석,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날 미안했어요. 당신한테 소리 지르고 상처 주는 말만 해서.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성을 잃었어. 당신이 나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놀라 그를 쳐다봤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빠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방법이 조금 서툴고 어설펐을 뿐이지.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그래서 당신의 그 어설픈 연극에 기꺼이 동참했던 거예요. 그 핑계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그런데 당신이 나를 피하고 또다시 오빠를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당신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바보같이 화부터 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사과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솔직하지 못했어. 내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상처 줬어. 오빠한테도, 너희 누나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오해,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사랑. 그가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우리 시나리오 같은 거 없이 시작해볼래요? 그가 내 눈을 보며 물었다. 대본도 없고 감독도 없고 NG가 나면 그냥 웃어버리고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리만의 영화를 한번 찍어보는 거 어때요? 나의 유일한 여주인공, 강하은 씨.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그 순간 갤러리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오빠와 이서연이 웃으며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해피엔딩이네, 우리 여동생. 오빠가 짓궂게 말했다. 이서연도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그녀와 오빠는 어색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몇 달 후, 나는 이서진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저 멀리서 오빠가 이서연을 포함한 동아리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빠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옆에 선 이서연도 우리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 보니 우리 오빠, 내가 없어도 잘 지내네. 내가 툴툴거리듯 말하자 이서진이 내 손을 깍지 껴 잡으며 웃었다. 이제 형 걱정은 그만하고
내 남자친구 걱정이나 좀 해주시죠.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누가 들으면 내가 연예인인 줄 알겠다. 나한테는 연예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요. 그의 뻔뻔한 대답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한때 사랑을 내가 통제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완벽한 시나리오만 있다면 누구든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어설픈 실수를 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당황하고 솔직한 감정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빠의 연애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나의 거창한 작전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실패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시나리오. 그것은 바로 이서진과 함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빈 페이지를 지금부터 채워나가는 것이었다.